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지난 약 한 달 가까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단연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소득 보전 정책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는 데다가 빠르면 오는 6월쯤에는 미국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수요 전망을 자극하고 있고요. 동시에 최근에 공급 측 차질이 원자재 조달이나 제조, 여러 단계의 병목 현상을 만들면서 비용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최근 경제학계에서 지금까지 차라리 과도한 재정 정책을 가장 일선에서 주문해 왔었던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그리고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돌연 지나치게 과도한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일단 최근까지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각자 근거들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번 인플레이션 논쟁의 진짜 본질은 뭘까에 대한 제 고민의 결과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2010년 이후에 미국 금리들 추이인데요. 최근 금리 레벨 자체는 여전히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도 미국의 중장기 금리들이 상승할 거라 보긴 했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은 별로 안 했었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의 속도는 경계심을 높이기 충분했었는데요. 이렇게 중장기 금리 상승세를 가파르게 했던 가장 주범은 오른쪽에 보시는 기대물가의 뚜렷한 상승세였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논쟁은 그 어느 주제보다 무겁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부채와 자산 가격들을 지지하고 있는 이 저금리 환경을 어쩌면 무질서하게 해칠 수도 있는 거의 유일한 매크로 변수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의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경계가 높아질 수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이번 인플레이션 논쟁의 본질은요. 결국 우리가 몇십 년 내 처음 마주하고 있는 강력한 정책 조합 환경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촉발할 뻔했었던 거대한 경제 위기를 방어했던 거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협업이었죠. 정부 혼자서는 또는 중앙은행 혼자서는 결코 막을 수 없었던 성격의 위기였습니다. 이거를 고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손잡고 같은 목표를 추구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경계가 불가피하게 모호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호해진 경계선은 사실 두 정책기관의 최종적인 목표가 갈라지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건데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두 정책기관의 최종 목표가 갈라지는 상황이 오면 정책 조합 환경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정부와 연준은 최대 고용 달성을 가장 중요한 공통 목표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최대 고용 목표를 계속 안정적으로 추구하려면은 정부와 연준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신뢰를 계속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책무는 재정 지속성에 대한 신뢰 유지이고요. 중앙은행, 연준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책무는 물가 안정입니다. 기억을 돌이켜보시면은 사실 작년까지 사람들의 의구심을 주로 받아왔던 주체는 정부였습니다. 이미 거대한 정부 부채 위에다가 부채를 추가로 얹어가면서도 재정의 안정성은 정말 담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오갔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고요. 저도 지금까지는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들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재정정책에 대한 논쟁은 한층 사그라든 분위기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기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논쟁은 사람들이 이제는 중앙은행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시사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부채를 더 발행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언제든지 정말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물론 최근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제 공급 차질 이슈 같은 마찰적인 요인들도 섞여 있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마찰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다시 원래 추세로 돌아가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 추세에 커다란 질문을 던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에 제기되는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책 조합 환경이 자칫 인플레이션의 불안한 추세를 만들면 연준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들을 좀 보고 있으면은 마치 조만간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이 두 발로 스스로 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주는데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발행했었던 대규모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의 디레버리징 과정, 그리고 고용시장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정부와 연준의 정책 조합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쟁에 대해서 연준은 물가 안정에 대한 신뢰를 꼭 잘 지켜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2, 3분기 동안 이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물론 물가 관리는 중앙은행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지금의 논쟁에 답을 해야 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는 연준이지만 동시에 지금은 재정정책이 정치 주도권을 가진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 연준에게는 정부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일단 기대물가라는 게 뭔지, 왜 중앙은행이 이거를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연준은 어떤 방식으로 기대물가를 관리해 갈 것 같은지에 대한 제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정부는 어떻게 연준을 도울 수 있을지, 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대물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대물가는 중앙은행이 현실의 물가를 관리하는 중간 수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물가는 여러 가지 마찰적인 요인들 때문에 크고 작은 굴곡들을 항상 보이기 마련이죠. 식료품 가격이라거나 유가 변동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현실의 물가들이 변동할 때마다 사람들의 장기 물가 전망이 따라서 변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미래 경제 계획을 안정적으로 짜기가 어려워지겠죠. 또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물가보다는 미래 물가에 대한 전망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물가 변동이 우리들 물가 전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요, 물가 상승은 상승 전망을 불러올 수 있고, 또 상승 전망은 실제로 물가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실제로 불안해질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의 물가 변동이 우리들의 장기적인 물가 전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요, 당장 마찰적인 요인들로 물가 크게 변동해도 장기적인 기대 물가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실제 물가는 왼쪽 차트 보시듯이 단기적인 굴곡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예상이 되는 물가의 추세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물가 안정이고요. 기대 물가가 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연준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원하는 레벨에 잘 고정되어 있어주는 기대물가입니다. 작년에 연준이 목표 변경을 할 때,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서 내렸던 평가들을 보면은요, 일단 기대물가가, 잘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데 높은 점수를 줬지만, 그것이 과연 적정 레벨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택했던 연준의 물가 오버슈팅 용인 정책은 이 기대물가가 마냥 상승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대물가가 지난 10년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수준에서 잘 고정되어 있어 주기를 바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이 마주하고 있는 질문, 이 의구심은 과연 연준이 기대물가를 잘 고정시킬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이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기대물가는 고압 경제를 현실화시키겠다라는 연준과 정부의 정책 조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 얘기를 보면은 이 물가 상승 압력 중에 일부는 일시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장 전망이 장기 기대 물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건 환영하지만 일시적인 요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말고 그냥 스쳐 지나가 주길 바라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일시적인 물가 요인들의 선을 긋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앞으로 시장이 정말 얼만큼을 일시적이다라고 여길 거냐에 있습니다.
이번 국면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재가 돼서 물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는 일시적인 요인들과 추세적인 요인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실상 이 재정의 화폐화와 유사한 지금의 정책 환경에 대해서 시장에 이 고민이 같이 얹어지게 된다면은 기대 물가는 추가로 상승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최근의 기대 물가 상승은 고용 시장의 회복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은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연준의 물가 과열 용인 정책은 완전 고용으로 인한 임금의 상승이 물가를 목표치 위로 올릴 만큼 그래서 고용이 가능한 최대로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요인들이 기대 물가를 위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의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다라고 치부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근데 연준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 의심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연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기대 물가가 아직은 적정 범위 안에 있지만 범위를 치고 올라가는 현상은 그 이전에 잘 방어를 해야 고용 회복 없는 물가 급등 리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기대 물가가 정말 다소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에 연준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요. 저는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가 금리의 상승을 큰 문제 없이 흡수할 수 있을 때 연준이 장기 명목금리의 상승, 이 실질금리 상승을 일부 용인하면서 기대 물가의 기울기를 한 번씩 관리할 가능성, 그러면서 물가 급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관리해 나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명목금리 상승이 계속되면은 연준이 자산 매입 정책을 강화하거나 일드커브 컨트롤 정책을 꺼내서 언제든지 명목금리 상단을 방어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연준의 추가 완화 가능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목금리를 위로 자극하는 요인이 기대 물가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라면 뭐 가령 국채 수급 이슈가 스키즈가 돼서 이제 실질금리가 연준 예상보다 훨씬 긴축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라고 본다면은 연준은 명목금리를 아래로 잡기 위한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명목금리를 높이고 있는 요인이 기대물가 상승에 주로 기인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연준은 금리를 아래로 잡아놓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기대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연준이 명목금리를 아래로 제어를 하게 되면은요. 그 격차인 실질금리를 더 완화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요. 그런 실질금리 추가 하락은 기대물가를 위로 더욱더 자극하는 방향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기대물가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기대물가 급등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는 정책을 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대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게 문제다라고 인식이 된다면은요. 연준이 기대물가 상승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명목금리 상승을 용인해서 실질금리 상승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한 2주 동안 이 금리 시장에 나타났던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미국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대해서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위원들은 완전 고용으로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최근 국채금리 상승은 경제 전망 개선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중장기 금리 상승을 좀 용인하는 발언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난 2주 동안 실질금리는 상당한 폭으로 올랐었고요. 이렇게 실질금리가 오르면서 최근 기대물가 랠리를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하는 흐름이 연출됐었습니다. 아마 기대물가가 다시 자극되기 이전에는 미국의 중장기 금리들은 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지금같이 이런 저금리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에 가장 피해야 되는 상황은 급작스럽게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실질금리를 조금씩 긴축적으로 유도해서 기대물가 기울기를 한 번씩 좀 관리를 하는 게 향후 금리의 급격한 상승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기대물가를 관리하기 위한 다소 긴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연준의 그런 정책적인 태도가 비춰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연준이 최대 고용을 우선하고 물가 과열을 용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고용이 충분히 회복되기 이전에 기대 물가가 불안해져서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용인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는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최대 고용 목표 달성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미세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명목금리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이 다른 마찰적인 요인들, 기대 물가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실질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면은 연준은 그때는 명목금리 상승을 제어하는 정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부 쪽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대물가 상승을 용인해 왔었던 주체는 연준입니다. 하지만 기대물가를 주도적으로 자극했던 주체는 단연 정부였는데요. 작년부터 기대물가는 정부에 대한 기대에 발맞춰 움직여 왔었습니다. 재정정책 패키지에 대한 기대가 유입이 될 때 기대물가 상승세는 가팔랐었고요. 재정정책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구간에서 기대물가는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야기가 됐던 기대물가 랠리의 배경에는 작년 12월 말에 통과된 이 소득보전 정책에 더해서 이 민주당이 늦어도 3월 중에는 단독으로라도 이 추가 소득보전 패키지를 통과시킬 거다라는 기대가 주도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학계 가장 일선에서 과감한 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설파해 왔었던 이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블랑샤르 전 IMF 이코노미스트의 인플레이션 리스크 경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사실은 연준보다는 정부를 향한 권고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또는 비효율적인 지출이 가파른 물가 상승 환경을 만들어서 연준을 금리를 불가피하게 급격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이 블랑샤르 전 IMF 이코노미스트의 주요 주장을 좀 보면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공급 능력이 단기적으로 훼손이 된 상황에서 1.9조 달러의 대규모 소득보전 패키지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여기 차트에서 보시듯이 공급 대비 수요를 지나치게 자극해서 물가가 위로 강하게 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은 한 나라의 공급 능력 대비 실제 수요 강도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들려오는 그런 공급 차질 소식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 블랑샤르는 코로나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 경제 공급 능력을 훼손시켰고 올해 안에는 충분히 회복되기가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정부의 대규모 소득 보전 정책은 거의 온전히 수요 자극 정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 공급 능력 대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큰 규모의 수요 자극 정책은 단기적으로라도 강한 인플레이션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 블랑샤르는 이 과정에서 기대 물가가 적정한 레벨에 잘 고정되어 있기 힘들 가능성을 걱정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대 물가가 잘 고정되지 못한 환경에서 물가가 한쪽으로 강하게 쏠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랑샤르는 기대 물가가 잘 고정되지 못한 환경에서는 이 실업률과 물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필립스 커브의 기울기도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 약 10년 넘게 미국 경제 그 골디락스 국면, 경제와 고용 시장은 계속 강해지고 있지만 물가가 낮은 그런 환경을 구가할 수 있게 해줬던 가장 큰 기둥은 잘 고정된 기대 물가였었고 이게 바로 필립스 커브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 왔었던 중요한 고리였는데 근데 만약에 자칫 정부의 그런 지나친 수요 자극 정책으로 인해서 기대 물가가 불안해진다면은 그 과정에서 이 필립스 커브의 기울기 자체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 물가 불안과 함께 필립스 커브의 기울기도 자칫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봐왔었던 그런 골디락스 국면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연준이 원하는 그런 낮은 실업률을 보기 이전에 그 불가피하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는 사실 좀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 건데요. 물론 이 경고성 메시지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만큼 기대물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역설하는 내용이다라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유사한 맥락의 얘기를 하시고 있긴 한데요. 서머스는 재정 지출의 성격에 더 강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과감하게 쓰는 방향성에는 강하게 공감을 하지만 그 쓰임새가 수요만 자극하는 소득 보전의 형태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그것보다 미국에게 더 필요한 거는
공급 능력과 수요를 함께 개선해주는 인프라 투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미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이었던 문제는 재정 건전화를 너무 오랫동안 추구하는 과정에서 축소가 됐던 공공 인프라 투자, 그리고 그 결과 낮아져 왔었던 공급 능력,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제 서머스가 하면서 혹시나 먼저 통과된 소득 보전 정책들이 경제나 기대 물가의 과열을 만들어서 추가로 재정 정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래서 아직 시작도 못한 인프라 투자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던 이런 커다란 기회,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는 인프라 투자에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아껴두자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함은 단순히 정부 부채나 재정 적자 규모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급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입니다. 인플레이션 경계가 높은 환경이 도래한다면 정부는 더 이상의 지출을 망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물론 바이든 정부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 없이 정책을 구성하고 있진 않을 겁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보자면은요. 우선은 이 과감한 소득 보전 정책으로 그 누구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버퍼를 일단은 두껍게 마련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공급 능력과 수요를 같이 끌어올리는 인프라 투자 정책을 증세와 같이 추진하게 된다면은 그 과정에서는 블랑샤르가 경고하고 있는 그런 공급 수요 스퀴즈로 인한 인플레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폴 크루그먼 교수도 이 1.9조 달러 소득 보전 정책과 차후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모두 추진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 상승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다라는 견해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십니다. 저도 이 가능성만으로 보자면은 후자의 가능성, 이 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관리 가능한 범위 아래 머무를 거다라는 데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이 정치적인 합의 과정이겠죠. 이 소득 보전과 인프라 투자 두 정책 다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면은 그 자체만 두고 고민했으면 됐겠지만, 사실 민주당 단독으로 지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예산 조정 절차는 1년에 한 번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정책을 다 통과시켰을 때 예상되는 과열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정부도 연준도 용인을 할 의향이 있을 수 있지만 공화당에게 그럴 의향이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민주당이 원하는 규모로 추진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다른 하나는 공화당과 합의된 규모만큼만 통과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사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도 그 소득 보전과 인프라 투자 둘 중에서 우선순위 정책을 정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소득이 크게 비는 상황이었다면은 소득 문제를 먼저 수습하는 게 맞았겠지만, 사실 지금처럼 어느 정도 소득과 수요도 채워졌고 또 경제 정상화 전망도 앞당겨지고 있는 시기라면은 차라리 소득 보전 정책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인프라 투자를 좀 더 과감하게 시행하는 게 좀 더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IMF에서도 최근에 이런 대규모 지출 논쟁에서 미국 정부를 대변해주는 글을 작성하긴 했지만, 다만 잘 타겟팅된 그리고 높은 질의 공공 지출을 시행해야 적은 부채만으로도 고용과 생산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변론하고 있지만 그 사용처가 소득 보전보다는 공공 투자를 향하기를 권고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해보자면은 미국 정부는 연준을 그 기대물가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에 더 적은 부담만을 지우기 위해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보다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 능력 개선 쪽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소득 보전이라거나 소비 정책보다는 투자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 중순에 이 최종 통과가 예정되어 있는 그 대규모 소득 보전 정책 이후에 그 정부의 투자 정책이 정말 잘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정치적인 변수들, 매크로 변수들, 금리 변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산재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부의 인프라 투자 기대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좀 두고 시장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2월에 아래 위로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던 구간을 저희가 보냈었는데요.
사실 지금처럼 재정정책이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는 시기는 이런 경제 사이클의 진폭이라거나 금융시장 변동성도 불가피하게 커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이 3월 중순경에 통과가 될 재정정책의 규모, 형태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심리에도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달드린 인플레이션 논쟁의 배경과 기대 물가의 역할, 그리고 연준의 의중을 잘 따라가신다면 이런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 삼성선물에서도 시장 대응에 도움 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3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